안녕하세요. 한 번에 합격한다. 원샷 원킬 전산회계입니다. 이번 강의는 전산회계 1급 특별회차 96회 1강 이론 강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진행하기 전에 한 10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고3 학생, 남학생, 여학생 분들 중에 부사관에 인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시면 이게 부사관과 입학 상담을 제가 받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연락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문제입니다. 1번 이론 문제를 풀기 전에는 반드시 실기 화면의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을 실행시켜 두고 풀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해볼게요. 실기 화면의 여기에 보시면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 있죠. 이거 실행시켜 두고 계정 과목에 관련된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여기서 컨트롤 F로 찾아보시면 많은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회계상 거래가 발생하면 재무제표의 차변과 대변 양변에 동시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를 나타내는 회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왜 차변과 대변이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거 있죠? 먼저 대차 평균의 원리란 복식부기에서 차변과 대변이 있는 것을 복식부기랍니다. 모든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는 항상 일치한다. 그러니까 차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하고 대변에 있는 돈을 다 더하면 반드시 같은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가 되고요. 거래의 이중성은 차변에 발생한 거래는 반드시 대변에도 같은 금액의 거래가 발생하는 겁니다. 즉 차변 요소만 있는 것은 없고 차변의 요소가 있으면 대변에도 무엇이 있다. 이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차 평균의 원리는 차변 대변 합계 금액이 같은 것을 의미하고요. 차변의 돈과 대변의 돈을 차변 돈을 다 더하고 대변 돈을 다 더하면 이 둘은 반드시 같다라는 것이 대차 평균의 원리고요. 이렇게 차변의 요소만 있고 대변의 요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변에 어떠한 요소가 있으면 차변에도 반드시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요소가 즉 계정 과목이 있는 것이 거래의 이중성이 됩니다. 따라서 차변과 대변 양쪽 변에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거래의 이중성이 됩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1번 문제는 전산회계 2급 정도에 나오는 문제네요. 2번 회계기간 말에 즉 결산일을 의미하게 되네요. 매출채권 잔액 900만원에 대하여 1%의 대손 충당금을 설정한다. 90만원이 되겠습니다. 대손 충당금 잔액이 5만원이 있었다고 가정할 경우 분계로 옳은 것은 우리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을 사용합니다. 보충법이란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필요한 대손 충당금은 900만원 곱하기 1%해서 이거 오타입니다. 90만원이, 9만원이네요. 오타가 아니네요. 90만원에, 900만원에 1% 하면 9만원이네요. 내가 총 필요한 것은 9만원이 필요한데, 지금 5만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필요한 설정할 대손충당금은 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손충당금 4만원, 그리고 상대 계정은 대손삼각비로 처리하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900만원의 1%는 90만원이 아니라 10%가 90만원이네요. 1%는 9만원입니다. 그래서 요 5만원을 빼고 잔액 4만원을 더 넣어주면 되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필요한 총 대손충당금은 9만원인데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5만원이란 말입니다. 얼마 더 넣으면 될까요? 4만원. 이거 구하는 문제입니다.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3번 다음 중 유형자산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재화의 생산, 용역의 제공, 타인에 대한 임대 또는 자체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물리적 형체가 있는 자산. 예, 1번 맞습니다. 1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것이 예상되는 자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비품, 차량, 운반구 등이 되겠죠. 예, 2번도 맞네요. 3번 유형자산의 취득 시 발생한 매입 할인은 시도금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빼지 않는단 말이네요. 정답은 3번이 틀렸습니다. 자, 매입 할인은 구입했는데 깎은 거죠. 그러니까 매입 할인은 유형자산의 시도금가에서 빼줘야 되겠죠. 이 말이 좀 어려운가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비품을 100만원짜리를 구입했습니다. 5개월 뒤에 갚아주기로 하고 또는 5개월 뒤에 갚아주기로 하고 외상으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보름 지나고 나서 갚아주게 되면은 우리가 구입할 때 요거 일찍 갚아주면 10% 깎아줍니다, 할인해줍니다 하고 10만원 깎아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이때 내가 줘야 되는 돈은 90만원을 주게 됩니다. 이렇게 매입 할인은 취득 원가에서 차감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차감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차감한다. 매입 할인과
매입 애누리는 차감합니다. 그래서 3번. 4번 유형자산의 취득세 등과 유형자산의 취득세 등 취득과 직접 관련된 제세 공과금은 당연히 취득원가에 포함한다. 자, 취득원가. 자, 취득원가란 무엇을 구입하면서 들어간 돈과 부대 비용은 구입하는 것 가격 안에 포함한다. 그것이 취득원가죠. 그러니까 제세 공과금이라든지 취득세라든지 구입을 하면서 납부한 이런 것들은 포함이 되어야 되네요. 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 부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틀린 것 찾는 거네요. 부채는 과거의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고 있는 미래의 자원의 유출 또는 사용이 예상되는 의무. 그래서 채무라 그러죠. 예, 맞습니다. 부채는 보고기한 후 1년을 기준으로 유동부채와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예, 이번도 맞는 말이죠. 참고로 보고기한 후란 말은 그냥 1년이 아니라 보고기한 후란 말은 우리 보고기한이 언제냐면 매년 12월 31일입니다. 즉 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을 기준으로 그 이내는 유동부채, 그 이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예, 이번도 맞습니다. 3번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보편적인 경우의 정상적인 영업주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의미합니다. 내에 소멸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입 재무, 재고자산 구입하고 돈 안 준 거죠. 외상 매입금과 그리고 직업음이 매입 채무가 됩니다. 외상 매입금과 직업음 그리고 미직업 비용 등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제되지 않더라도 유동부채로 분류합니다. 예, 3번도 맞습니다. 4번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비유동부채로 분류한다. 정답은 4번이네요. 자, 혹시 여러분들 유동성 장기 부채 이게 주로 어디에 나오던가요? 결산 문제에 나오죠. 장기 차입금을 유동화 시켜줄 때 사용하는 계정과목으로서 이것은 유동부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고요. 혹시 이게 기억이 잘 안 나시면 계정과목 및 주거등록에서 찾으실 수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에서 컨트롤 F 유동성 엔터. 자, 찾아졌네요. 자, 여기 보시면 264번 유동성 장기 부채죠. 위쪽에 보시면 비유동부채가 아니라 유동부채가 됩니다. 이렇게 계정과목 및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내 이거 알고 있다. 4번이네. 알고 계신 분은 이거 선택하시면 되고요. 잘 모르시겠거든. 이렇게 계정과목이 나오면 이렇게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시면 맞추실 수 있는 문제가 최소 한두 문제는 전산회계 1급에 출제가 됩니다. 공짜 문제니까 이런 것은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꿀팁 맞죠? 이렇게 계정과목에 관련된 거 아무튼 확신이 들지 않을 때는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시면 정말입니다. 한 문제 또는 두 문제는 몰라도 맞출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문제 두 문제면 4점, 2점, 4점이면 합격, 불합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점수가 됩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쉽게 말해서 공짜로 줘도 못 먹으면 어떻게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공짜로 주는 것은 먹고 출발돼야 안 되겠습니까? 5번입니다. 다음 자료는 2021년도 말 재무상태표의 자본과 관련된 자료이다. 이를 바탕으로 2021년도 이익잉여금의 합계를 구하시오.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계정과목들이잖아요. 자주 사용하는 계정과목들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자, 여기에 이익잉여금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이라고 나와있죠. 나와있습니다. 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익잉여금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들 이익준비금, 이익잉여금에 관련된 계정과목이에요. 자, 일단 자본금 아닙니다. 자본금 331번이죠. 자본금 한번 보십시오. 자, 자본금, 자, 여기 나와 있네요. 찾았고요. 자, 자본금은 이익잉여금 아니죠. 이렇게 확신이 들지 않으면 찾으시면 돼요. 자기 주식 한번 볼게요. 자본조정이죠. 컨트롤 F, 자기 주식. 처분이 아니고요. 자, 여기 있네요. 자기 주식은 자본 조정입니다. 아니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개만 더 찾아볼게요. 이익준비금 컨트롤 F. 이익준비금. 자, 찾아졌죠. 자,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에 있는 거 보이죠? 이렇게. 자, 이거 맞고요. 임의적립금입니다.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시면 돼요. 컨트롤 F. 임의적립금. 바로 밑에 있었네요. 이익잉여금 맞죠? 그리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맞습니다. 맞고요. 그리고 감자차익 주식 발행 차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50만원, 20만원, 70만원에 300만원이니까 370만원. 정답은 2번이는데요. 자, 5번 같은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제에 계정과목들이 나왔는데 내가 확신이 들지 않는 계정과목들이 있으면 꼭 계정과목 및 적용등록에서 찾아보실 수 있도록 하십시오. 정말입니다. 전산회계 1급은 꼭 한두 문제는 맞출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는 꼭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공짜로 주는 것은 무조건 먹어야 된다. 제가 뭐 공짜를 좋아하는 것은 아닌데 아무튼 공짜로 이래 받으시면 됩니다. 자, 다음입니다. 6번 다음의 사항을 누락한 경우 2021년 12월 말 당기 순이익은 35만원이었다. 지금 현재 당기 순이익이 35만원인데 이것이 누락됐단 말이네요. 누락된 사항을 모두 정확하게 반영하였을 경우 2021년 12월 말 당기 순이익은 얼마인가? 단 손익의 계산은 월할 계산하시오. 한 달 한 달 계산하란 말이네요. 자,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런 말입니다. 현재 요거 빼고 이거 빼고 당기 순이익은 35만원이다. 결산 사항이 3월 1일 것과 5월 1일 게 누락이 되었다. 이거를 장부에 기록하면 계산하면 당기 순이익이 어떻게 바뀌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은 이론 문제로 나왔지만 결산 문제입니다. 이렇게 결산을 해서 자산은 가산하고 그리고 부채는 빼면은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위해서 결산을 해야 되겠네요. 자, 3월 1일입니다. 영업부에 대한 1년치 화재 보험료 12만원을 현금으로 납부하면서 전액 비용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그러니까 3월 1일 날 지급 시점에서 보험료로 12만원 했단 말입니다. 기간 미경과분에 대한 기간 미경과분이란 말은 내년 것을 의미하게 되겠죠. 부분을 결산 시점에서 회계 담당자가 누락하였다. 자, 이 내용은 단기 보험료 10만원을 10만원이고 그리고 차기 보험료 2만원이 되겠죠. 왜? 한번 보십시오. 12만원인데 올해께 10달이니까 10만원, 내년께 2달이니까 2만원. 자, 이 차기 보험료 결산 붕괴가 누락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보험료 2만원을 먼저 지급한 내용이죠. 먼저 줬으니까 선급비용이 되겠습니다. 2만원. 선급비용은 자산이죠. 차변. 물론 대변은 보험료가 됩니다. 애석하게도 죄송하게도 이게 우리가 이론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이 상세한 결산 붕괴는 제가 이 강의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지금 3월 1일 날 붕괴 정말 중요합니다. 3월 1일과 5월 1일 붕괴가 결산 붕괴가 안 되시면은 전산회계 1급 시험은 거의 불합격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결산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혹시 무슨 소린데 내 결산 이거 잘 모르는데 나왔더라면 틀렸을 텐데 어떻게 하나요? 자, 그러신 분은 전산회계 1급 기본 강좌에 보시면 수동결산 54문제를 제가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그거 참고해 주시면 아마 다 맞추실 수 있으리라 생각되고요. 유튜브에 못 찾겠는데요 하시는 분은 이 영상 아래에 글을 올려주시면 제가 결산 강좌 링크 걸어드리겠습니다. 총 120분입니다. 2시간만 투자하시면 다 맞추실 수 있는데 그거를 안 하시면 결코 되지 않는다. 미래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산 세무 하실 분은 더더욱 그렇고요. 꼭 익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 5월 1일 그랬죠. 1년 후 회수 목적으로 500만원을 대여하면서 빌려주면서 선이자 말은 이자를 먼저 받은 거죠. 30만원을 차감한 전액 수익으로 처리하고 보통 예금에서 이체하였으나 기간 경과분에 대한 이자를 결산 시점에서 회계 담당자가 누락하였다. 자, 일단 이것은 이자 먼저 받은 내용입니다. 자, 보면 단기분 이자입니다. 30만원이니까 한 달에는 얼마가 될까요? 나누기 12하면 5만원입니다. 그리고 5월달이니까 단기분은 8개월입니다. 그래서 단기분 이자는 20만원, 차기분 내년도 거는 1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내년도 거 차기분 이자 10만원을 먼저 받은 거예요. 따라서 선수수익 10만원이 됩니다. 선수수익은 부채가 돼요. 상대 계정은 이자 수익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이렇게 한 다음에 자산은 더하고 부채는 빼면 됩니다. 자, 당기 순이익을 재계산하는데요. 기존 당기 순이익은 35만원입니다. 자, 승급비용 2만원 있죠. 자산이니까 가산하고 그리고 선수수익 있죠. 부채입니다. 부채는 빼면은 결과는 27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사실 난이도가 조금 있으며 이런 문제가 요즘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형태가. 그러니까 결산을 꼭 좀 익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출 원가를 계산하면 얼마인가? 매출 원가, 요거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거죠. 자, 요거는, 그거죠. 요거 비초상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순매입액 마이너스 기말 상품 재고액이 되게 됩니다. 물론 단기 순매입액은 단기 총매입액에서 취득부대비용, 매입 할인, 매입 환출 빼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런 공식을 잘 못 외우고 있는데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길이 없나요? 있죠.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다고요? 예, 있습니다. 그럼 뭔가요? 예. 자,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이러면 실기 화면을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참 좋은 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정기분 손익 계산서 있죠. 여기에 보시면 나타납니다. 한번 볼게요. 정기분 손익 계산서 보시면
자, 이게 제품 매출 원가 있잖아요. 제품 매출 원가. 자, 여기에 지금은 제품이 되겠죠.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요것이 상품이 아니고 제품입니다. 단기 총 매입액이 되겠죠. 지금은 제조가 되고요.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기말 제품 재고액 이렇게 더하기고 빼기 하면 매출 원가가 됩니다. 여기에 사실은 공식이 있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고해 주시면 도움이 조금이나마 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먼저 기초 상품 재고액이네요. 기초 상품 재고액 300만원 그대로 적었습니다. 단기 총매입액 1000만원입니다. 단기 총매입액 1000만원이에요. 매입시 운반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겠죠. 지득 부대비용 5만원. 그리고 매입 환출 및 애누리, 환출 및 애누리는 빼야 되겠죠. 빼고. 그리고 매입 할인 30만원 빼야 되겠죠. 30만원.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 얼마? 200만원. 이렇게 적은 겁니다. 자, 그러면 단기 순 매입액이 되겠죠. 이것이 구해지네요. 1000만원에서 50만원 더하고 130만원 빼니까 130만원 빼니까 얼마가 되나요? 920만원. 자, 이 단기 순매입액이 920만원이네요. 그러면 300만원에서 920만원 더하니까 1220만원. 거기서 200만원을 빼니까 1020만원.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사실 이 문제도 전산회계 2급에 나오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우리 전산회계 1급 응시하시는 분이 이 정도는 좀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번은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8번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출발 한번 해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습니다. 돈을 주고 구입한 영업권만 무형자산으로 인식합니다. 무형자산의 최대 상각기간은 다른 관계법령에 정해진 게 없다면 2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후 단종가치는 원칙적으로 0원입니다.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이 있다면 해당 상각 방법을 선택하고 없으면 정액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연구단계와 개발단계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의 지출은 모두 연구단계에 발생한 것으로 봅니다. 연구단계에 발생한 것은 경상연구개발비고요. 개발단계의 지출은 개발비가 됩니다. 자, 한번 볼게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아니죠. 기업권은 빠져야 됩니다. 특허권, 실용신한권 맞습니다. 요거 임차보증금은 특정 현금과 예금이죠. 임차보증금은 기타 임차보증금이니까 기타 비이동자산이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런 공짜 같은 문제가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요? 자, 한번 볼게요. 물론 안 나오는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자, 먼저 특허권 한번 해볼게요. 컨트롤 F 특허. 자, 특허 무형자산 나오죠. 다음 두 번째. 자, 실용신한권 컨트롤 F 실용 나오죠. 실용신한권 나옵니다. 다음 임차보증금 컨트롤 F 임차 나오죠. 자, 임차보증금 기타 비유동자산이죠. 무형자산이 아닙니다. 그래서 미연문과 D급번인 정답은 2번이 될 수 없습니다. 2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쉬운 문제 벌써 몇 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정과목 및 지교등록만 잘 사용하시더라도 지금 8문제 중에 2문제인가 3문제인가가 나왔습니다. 이거 특별회차 왜 이리 쉬웠나요? 특별회차가 쉬워서 그런 건지 제가 문제를 쉽게 접근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잘 접근하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요거 정말 꿀팁입니다. 아니, 그냥 꿀팁이 아니죠. 꿀팁이 되겠습니다. 잘 사용하실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이렇게 계정 과목들이 나오면 여기서 일단은 한번 찾아보자. 이것만 아시더라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9번 기계장치 한 대를 매월 100만원에 임차하여, 임차란 말은 빌려서 사용한단 말이죠. 중이며 월 최대 생산량은 500단이다. 그러니까 한 달에 500개를 만들 수 있단 말입니다. 당월에 생산해야 할 물량이 총 5,000대로 책정되어 추가로 한 대의 기계장치를 임차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기계장치에 대한 임차료의 원가 형태는, 자, 먼저 이 그림 변동원가죠. 변동비가 됩니다. 변동원가는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드는 그런 원가가 됩니다. 즉 하나도 생산하지 않으면 하나도 안 드는 거예요. 이 변동원가가 아니죠. 두 번째 고정비, 임차료가 되겠죠. 많이 생산하든 작게 생산하든 항상 같은 겁니다. 고정비. 지금은 준고정비가 되겠네요.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500개까지는 똑같이 들다가 다음 1000개까지는 또 똑같이 들다가 1500개까지는 똑같이 들다가 이렇게 되는 거 계단원가라고도 하죠. 준고정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고요. 다음 준변동비죠. 하나도 생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정 부분은 들고, 그리고 많이 생산하면 많이 드는 그런 비용이 준변동비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런 문제 자주 출제됩니다. 우리가 많은 학생들이 원가 회계를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산하고 복잡하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말로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맞추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문제는 찍으셔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번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틀린 거 찾는 거네요. 자, 개별원가와 종합원가 익혀주시기를 바라고요. 개별원가는 다품종, 소량, 주문 생산하는 업종입니다. 그리고 작업 원가표에 의해서 원가를 집계하고요. 장점은 원가 계산이 가장 정확합니다. 단점은 원가 계산에 많은 노력과 비용이 필요하다는 거. 뭐 업종으로는 건설업, 기계제조, 항공기 제조, 조선업 등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다양한 제품을 주문 생산하는 경우에 적합하다. 맞죠? 두 번째, 제조 지시서별 원가 계산표를 통해 원가를 집계한다. 예, 맞습니다.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하므로 원가 계산의 시간과 비용이 틀렸죠? 절감되는 게 아니죠. 가장 많이 듭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4번, 생산하기 이전에 수주 작업별 생산성을 검토하여 작업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 맞는 말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1번, 당월 중 제조 간접비 발생액은 160만원이고 사실 우리 원가액에서 가장 핵심은 이 제조 간접비를 제조부에 배부하는 게 가장 큰 핵심이고요. 그 배부하는 것이 조금 어렵습니다. 자, 아무튼 160만원 전체 발생액은 160만원이고 실제 직접 노동시간은 10,000시간이었으며 그러면 내가 실제 노동을 10,000시간을 했는데 160만원이 들었다. 이런 말이 되겠죠. 크게 어려운 말은 아니죠. 내가 노동시간은 10,000시간인데 총 여기에 들어간 돈은 얼마다? 160만원이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이 중 제조지시서 넘버1의 제조에 투입된 시간은 520시간이었다. 회사가 제조 간접 원가를 직접 노동시간에 기준하여 실제 배부하는 경우 제조지시서 넘버1에 배부될 제조 간접 원가는, 자, 이 문제는 넘버1에 배부될 제조 간접원가를 구하는 게 핵심이 되네요. 자, 어려운 문제가 아니네요. 첫 번째, 자, 제조 간접비가 160만원 발생했고 실제 직접 노동시간이 만원입니다. 그러면 1시간당 얼마가 들었습니까? 160원. 자, 그런데 투입된 노동시간이 몇 시간입니까? 520시간. 그러면 520시간. 자, 이만큼 제조 간접비가 배부되겠죠. 요겁니다. 자, 160만원인데 만원을 나누었다. 만 시간이죠. 원이 아니고 만 시간입니다. 노동시간이니까 만 시간을 나누니까 1시간당 160원의 제조 간접비가 발생했습니다. 520시간을 했더라면 얼마가 배부될까요? 당연히 곱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곱하면 83,200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문제는 조금 어려워 보이지만 너무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12번, 이 문제네요. 자, 이 문제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하죠. 실제로 조금 어렵기도 하고요. 한번 볼게요. 제가 볼 때는 전산회계 1급 특별회 96회차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둘로 쪼개서 말씀드릴게요. 나는 이거 도저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된다. 냉정하게 하나 찍으세요. 찍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다. 들어보면 충분히 할 수 있겠다. 들어보시고 할 수 있겠는데 하시는 분은 한번 해보십시오. 출발입니다. 자, 단계 배분법을 이용하네요. 우리 왜 배분법 세 가지가 있죠? 직접 배분법, 단계 배분법, 상호 배분법이 있는데요. 이런 시험에는 상호 배분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출제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상호 배분법으로 계산하려면 시간이 무지하게 소요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시험 치는데 상호 배분법이 나왔습니다. 저 눈도 안 돌리고 3번 찍어버리겠습니다. 왜?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요. 푼다고 해서 이 공식이 좀 복잡합니다. 맞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하나 찍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직접 배분법과 단계 배분법은 그렇게 어렵진 않거든요. 한번 볼게요. 보조 부분 제조 간접비를 제조 부분으로 배부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시면 보조 부분도 있고요. 제조 부분이 있네요. 여기에 제조 부분이 있고 보조 부분이 있어요. 항상 문제는 이 보조 부분에 있는 것이 제조 간접비가 됩니다. 이 돈을 여기에도 배분하고 여기에도 배분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더. 자, 이렇게 알려주니까 더 고맙고요. 항상 제조 부분과 보조 부분이 있다면 항상 보조 부분에 있는 이 돈을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요거 됐고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전력 부분에서 연마 부분으로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그러니까 전력 부분과 포장 부분이 있는데요. 어떤 거? 이거는 필요가 없고요. 자, 어떤 거? 전력 부분에서 어디에 연마 부분이죠. 연마 부분. 여기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얼마고, 요것도 필요하게 됐네요. 왜? 여기도 필요하니까. 자, 계산하면 단 전력 부분부터 배분할 것. 자, 배분하는 순서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집니다. 이 전력 부분부터, 이거부터 먼저 여기에 배분을 하고, 그리고 포장 부분에 있는 것을 여기에 배분하고, 이런 말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1번. 항상 모든 문제는 자, 원가 계산에서
이 보조 부분을 제조 부분에 배분한다. 여기와 여기, 여기와 여기 이렇게 배분가 됩니다. 자, 이게 직접 배분법이면 어떤 거? 이거는 필요가 없어요. 직접 배분법으로 해라면 이 돈을 여기에 배분하고 여기에 배분하고 이 돈을 여기에 배분하고 여기에 배분하면 돼요. 하지만 단계 배분법은 일부분은 상호 배분법이죠. 전력 부분을 배분합니다. 어디에? 이 돈을 여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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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분하고요. 그리고 보장 부분 이 돈을 여기에 여기에 배분하게 됩니다. 요거는 무시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직접 배분법을 채택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니까 조금 어렵죠. 자,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하나 그려주었습니다. 도식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보조 부분에 있는 돈을 어디에? 제조 부분에 배분을 할 겁니다. 이거는 이해되셨죠? 자, 출발입니다. 문제 또 뭐 전력 부분부터 먼저 배분해라 그랬습니다. 이 30만 원을 배분할 겁니다. 비율대로 하면 돼요. 여기에 전체 얼마입니까? 150, 50, 200이나 총 500이잖아요. 200에 400이네요. 총 400분의 요게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인가요? 150. 그래서 30만원이 배부될 텐데 500분의 150이 이만큼이 배부가 된단 말입니다. 이거 곱하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 이것이 여기에 배부됩니다. 30만원 중에서 이게 차지하는 비중은 400분의 전체 150, 50 하면 200이잖아요. 요게 또 200이니까 전체 400분의 50입니다. 하면 37,500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거 30만원에 배부되는데요. 이거는 400분의 200이니까 115만원. 바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보장 부분입니다. 자, 보장 부분. 이 돈만 배부되는 게 아니죠. 지금 전력 부분에서 15만원이 배부되었죠. 이 돈 두 개를 더하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 배부되는데요. 자, 전력 부분은 뭐 상호 배분법, 보조 부분이 사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장 부분은 직접 배분법이 사용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거는 사용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30만원이 배부되는데 전체 50분의 20을 차지하는 거예요. 30분의 30만원에. 그러면 12만원이 되고요. 30만원 중에서 이거는 50분의 30의 비율을 차지하죠. 그래서 18만원이 된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물어본 것은 연마 부분의 제조 부분의 연마 부분에 배부될 제조 간접비는 총 얼마인가? 이것을 물어봤죠. 그래서 앞에 한번 볼게요. 지금은 요것만 물어봤네요. 요건 사실 할 이유가 없었는데 제가 서비스 차원에서 다 했습니다. 37,500원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요것만 물어본 겁니다. 요거 30만원이 배부되는데 전체 400분의 이것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 150. 그래서 30만원 곱하기 400분의 150. 30만원 곱하기 400분의 이것은 50. 30만원 곱하기 400분의 200에서 15만원. 요것만 구하면 됐는데요. 하고 다음에 이 보장 부분은 이 돈 전체를 더해서 30만원이 여기에도 배부되고 여기에도 배부됩니다. 요거는 안 해도 되었던 거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고요. 혹시 전산 세부 2급도 같이 공부하시는 분은 이런 문제 종종 출제가 됩니다. 이런 문제 하나 맞추실 때마다 합격에 엄청 가까워지게 되겠죠. 두 번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 문제 도무지 뭔 말인가도 모르겠고 못하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3번 찍으시면 됩니다. 찍으실 때는 2번 또는 3번, 내가 쭉 푼 것 중에 2번이 많다. 그럼 3번 찍으면 되고요. 3번이 많다. 2번 찍으시면 됩니다. 저는 1번, 4번, 1번과 4번은 잘 안 좋아해요. 그리고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런 게 아니라 제가 기출문제 전산회계 1급을 한 40개 정도를 1번 몇 개, 2번 몇 개 헤아려봤습니다. 3번 몇 개, 4번 몇 개. 제일 많았던 게 3번이었어요. 제일 개수가 3번이 많았고 그 다음이 2번이 많았습니다. 1번, 4번이 작았습니다. 제가 아무 생각 없이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저도 선생이다 보니까 찍더라도 확률이 조금 높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저는 내가 푼 것 중에 2번이 많다. 그럼 나머지 다 3번. 모르는 거 3번이 많다. 그러면 나머지 싹 다 2번. 이렇게 찍어버립니다. 읽는 것도 어떻게 보면 실력이잖아요. 자, 다음입니다. 13번. 다음 자료에 의해 부가가치세법상 일반 과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자, 한번 볼게요. 총 매출액 1000만원이며 다음같이 구성되어 있다. 자, 일반 과세 매출액 800만원. 영세는 부가세가 없죠. 영해세율이니까 없어요. 그러면 800만원이니까 80만원 부가세 납부해야 되겠네요. 매출 할인액 100만원이 발생했는데 전액 일반 과세 매출과 관련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면 요거는 얼마 팔린 겁니까? 800만원 중에서 100만원 깎아야 되겠죠. 700만원에 10%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70만원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외상으로 일반 과세 매출에서 매출한 금액 중 대손 세액 공제가 됩니다. 자, 세액이란 말은 부가세를 말하죠. 이 12만원은 공급가가 아니라 부가세를 말합니다. 부가세 12만원이고 공제란 말은 뺀단 말이죠. 발생했네요. 그러니까 본대는 70만원을 납부해야 되지만 대손이 발생해서 12만원을 공제받는단 말입니다. 공제받는단 말은 뺀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만원을 빼게 되겠죠. 빼면은 58만원 납부하면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 이거 두 가지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자, 이 문제에서는 이겁니다. 외상으로 일반 과세 매출한 금액 중 대손세액 공제 12만원. 자, 이 대손세액 공제가 무슨 뜻인가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대손이란 말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받지 못하는 것을 대손이라 그러고요. 그리고 세액이란 말은 뭐 부가세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채권 중 일부 또는 전부를 돌려 못했는데 그 부가세가 12만원이고 그것을 공제 뺀단 말이죠. 빼는 게 12만원 발생했다. 그러니까 내야 되는 세금은 770만원에서 12만원을 공제받는 것이 부가세잖아요. 그래서 12만원을 빼면은 얼마? 58만원을 납부해야 되겠네요.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네요. 자, 다음. 자, 14번 하기 전에, 자, 요런 여러분들 자료 있죠? 요 자료는, 이 영상 아래에 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제가 PDF 파일을 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열심히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물론 실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설집을 제가 문제지와 함께 보내드릴 테니까 출력하셔서 사용하시면 학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실 수 있도록 하시고, 아울러서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한 번씩 꽉 눌러주시면 점수 5점씩 오르시는 거 알고 계시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눌러주세요. 뭐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고, 그리고 꿀팁 하나 더 드릴게요. 이거 우리 원가 회계에 보시면, 자, 눌러주신 것만 보십시오. 자, 원가, 정기본 원가 명세서 있죠. 자, 우리 공식이 여기에도 있어요. 한번 눌러볼게요. 자, 우리 단기 총 제조 원가 있죠. 직접 재료비, 재료비입니다.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제조, 간접 제조 경비 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죠.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고, 이거와 기초 제품 재고액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단기 총 제조, 요거 세 개 더하면 단기 총 제조 비용이 원가, 단기 총 제조 비용이 되고요. 여기다가 기초 제공품 플러스 단기 총 제조 비용 마이너스 기말 정품 재고액 하면은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되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아까 제품 매출 원가는 정기본 손익계산서에서 보셨죠. 이렇게 공식이 갑자기 기억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정기본 원가 명세서와 정기본 손익계산서죠. 정기본 손익계산서에 보면 제품 매출 원가에 기초 제품 재고액 플러스 단기 제품 제조 원가 마이너스 기말 제품 재고액을 빼면은 매출 원가가 됩니다. 이 공식 이게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이거 찾아가면서 하실 시간이 될는지는 모르겠어요. 입력이 빠르시면 여기서 찾으시면 도움이 많이 된다는 거 꿀팁 맞죠? 알고 있었다고요? 민망하네요. 죄송합니다. 알고 있은 분, 계셨던 분한테는 좀 민망하고요. 모르셨다면, 오늘은 보니까 그런 계산하는 문제가 안 나왔는데요. 이 계산하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꼭 좀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자, 14번입니다. 두 문제 남았네요. 다음 중 재화의 공급 시기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 아주 출제가 자주 되는 거잖아요. 자, 현금 판매, 외상 판매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재화를 넘겨주거나 이용 가능하게 된 때, 예, 맞습니다. 국내 물품 외국 반출, 중개 무역 방식의 수출,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수출 재화의 선적일, 기적일, 즉 선적일에 팔린 것으로 본다. 예, 맞습니다. 3번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가공의 경우, 가공이 완료된 날이 아니죠. 가공된 재화를 인도할 때 매출로 인식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 반환 조건부 판매, 동의 조건부 판매, 그 밖에 조건부 판매의 경우 그 조건이 다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 예, 맞습니다. 자, 이게 주로 동의 조건부 판매, 뭐 조건부 판매가 되겠죠. 왜 이러면 체험분 있잖아요. 체험분. 체험분은 팔면은 팔린 게 아니에요. 먹어보는 고객이 돈 어디로 보낼까요?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 뭐 팔린 거예요. 그게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이 말이 되고요. 그리고 자, 일주일 동안 체험분입니다. 드셔보시고 마음에 들면 사서 드세요 하시고, 단 밑에 쪼개나게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7일 동안 연락이 없으면 팔린 거로 보겠습니다. 적혀 있어요. 그래서 8일째 됐습니다. 연락이 없어요. 그럼 이건 팔린 거로 보겠단 말입니다. 그것이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5번. 전자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공급하는 자의 등록번호와 명칭, 성명 또는 명칭 맞죠? 작성연월일, 공급연월일은 임의적 기재사항입니다. 작성연월일, 즉 세금계산서가 만들어진 날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공급받는 자의 상호, 성명, 주소 필요 없죠?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예,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아주 기본적인 문제가 되네요. 자, 이름으로써 전산회계 1급 90, 특별회차 96회 이론 강의는 마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공 하셔서 꼭 원샷 원킬 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